변수의 분포 이해하기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통계책 보면 이 정규 분포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뭐 기본이 되어서 혹은 중요해서 처음 나오겠죠. 이 통계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이 정규 분포가 없었으면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포가 어떻게 통계를 그나마 쉽게 해줬는지 중심극한 정리 개념과 함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포를 그릴 때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를 쓰게 되는데 그 이유도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화면에서 이렇게 그리스어로 분산, 표준 편차, 또 알파벳 문자로 분산,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어떤 게 샘플이고 어떤 게 파퓰레이션을 말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첫 번째 동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샘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샘플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S² 값이고요. 그리고 샘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인 경우에는 이렇게 S라고 적는데 얘 자체가 결국엔 데이터들이 각각의 평균 값에 대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평균화시킨 거예요. 왜 n이 아니고 n-1이네라고 한다면 샘플이다 보니까 데이터 수가 적고 그래서 더 나은 추정값을 위해서 n-1을 하는데 이건 또 다른 얘기라서 패스하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이 데이터 값들이 평균과 떨어져 있는 정도를 스퀘어 루트를 씌워주냐 안 씌워주냐에 따라서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차이다라고 넘어가기에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데이터가 키라고 쳐봐요. 키고 샘플 수가 예를 들어 10명이어서 뭐 데이터를 받았을 때 178, 161 쭉쭉쭉 있고 190, 145라고 있다고 치면 얘 단위가 센티미터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주어졌을 때 다시 재정렬해서 5넘버 서머리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얘를 평균값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균값이 예를 들어서 171이 나왔다고 치면 이 평균값에 대한 단위는 센티미터겠죠? 그리고 분산을 구해줍니다. 또 분산에 대해서 루트를 씌워준 값도 있겠죠. 그러면 얘는 센티미터일까요? 아니면 표준 편차가 센티미터일까요? 이 식을 잘 보면요. 요 가운데 있는 게 바로 S²가 분산이잖아요. 각각의 데이터들은 센티미터의 단위고요. 이거에 따라서 제곱을 씌워주게 되면 더 이상의 센티미터의 단위는 아니게 돼요. 대신에 이렇게 루트 값을 씌워주게 되면 스퀘어 센티미터가 다시 센티미터로 되겠죠. 그래서 루트 값을 씌워준 이유는요. 이 각각 데이터의 단위를 다시 처음에 있던 이 처음 데이터의 단위랑 맞춰주려고 하는 이유가 커요. 그래서 이 분산의 값은 요 가운데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값이고 제곱을 시켜줬기 때문에 얘의 단위는 센티미터가 아니게 돼요. 대신에 이렇게 루트 값을 씌워주면 다시 이 값은 센티미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포를 그릴 때 이렇게 이 의미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 정도인 거잖아요. 이 평균의 단위는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센티미터라서 평균의 단위는 센티미터라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얘기를 할 때는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내용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는 5 number summary와 거기에 따른 박스 플롯 그리는 걸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얘는 민값, 얘는 맥스값이라고 하고 얘는 미디언이라고 했는데 얘는 왜 여기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얘는 아웃라이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고요. 제가 중점을 두고 싶었던 부분은 데이터를 재정렬해서 third quartile과 first quartile의 이 사이에 있는 레인지에 있는 값들이 전체 데이터의 50%를 차지한다 라는 내용과 박스 플롯에서는 얘 가운데 라인을 의미하는 거는 미디언이고요. 이 분포에서의 가운데는 얘는 민이거든요. 왜 이렇게 매치를 할 수 있었냐면은 이 미디언과 민 값이 같을 때는 얘 모양이 이렇게 벨 커브의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미디언과 민 중에 어떤 값이 더 크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고 알고자 하는 거는 이 데이터가 있으면 어느 정도 범위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범위에 있으면 거기에 맞는 범위들이 그 전체 데이터에 얼마큼의 빈도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궁금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5 number summary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평균과 표준 편차만 구하면 얘가 이 두 개의 값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이 평균값에서 이 standard deviation의 차이를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전체 데이터의 68.2를 해당하는 빈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만 계산해 둬요. 그리고 얘가 뭐 이렇게 뭐 3 times standard deviation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치면 전체 데이터의 뭐 99.7인가요? 잘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데이터가 중심에서 얼만큼 표준 편차의 차이가 나냐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전체 데이터에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에 대해 빈도를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는 이 데이터들이 정규 분포를 가졌을 때 말하거든요. 만약에 데이터가 사실은 이런 모양이었어요. 아니면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분포가 사실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정도 떨어져 있는 범위는 전체 데이터의 이만큼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데이터가 사실은 정규 모양의 분포를 가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이거를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런 모양이라고 가정할 수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가 뭐 4, 6, 7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얘 데이터 모양은요. 얘라고 바로 이거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데이터를 받으면 사실 얘의 분포는 이거일 수도 이거일 수도 이거일 수도 이거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과연 어떤 거냐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길이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도와준 게 Central Limit Theorem이라고 중심 극한 정리의 이론이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니까
쉽게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요. 캐나다 커피 브랜드인 팀홀튼 회사의 커피인데요. 매해 2월이 되면 행사를 해요. 커피를 마시고 요 끝을 열어보면 뭐 무료 도넛서부터 TV, 자동차까지 이런 사은품을 주는 행사를 하는데, 사실 저는 캐나다에 몇 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당첨된 게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이 몇 잔을 마셔야 여기에 당첨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파퓰레이션이 있다고 치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겠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로 몇 번째 잔을 마셨을 때 당첨이 됐는지에 대한 게 바로 모집단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제가 캐나다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다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샘플을 구해봅니다. 그래서 샘플 1 5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몇 번째 잔을 마셨을 때 당첨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정말 운 좋게 첫 번째 잔 마셨을 때 당첨이 됐고, 어떤 사람은 11번째 잔을 마셨을 때 당첨이 됐고, 뭐 어떤 사람 네 번째 잔, 이렇게 다양한데, 이 샘플 1을 X1이라고 한번 쳐봐요. 그래서 얘의 평균은 8.5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5잔을 마셨을 때 당첨이 됐어요. 이 그룹에서는요. 얘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봤을 때 X축은 커피 잔의 횟수고요. Y축은 빈도고요.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을 그려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얘의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얘가 이 파퓰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분포의 모습과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파퓰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분포의 모습은요. 그래서 얘 분포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이렇게 샘플을 말이 약간 꼬였는데 파퓰레이션이 어떤 분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 길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샘플을 통해서 무작위로 구한 샘플을 통해서 얘에 따른 분포의 모습을 파악하는 거죠. 얘 샘플에서는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여기에서 평균값과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값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얘 모양이 정기 분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 정기 분포에서 갖는 장점을 쉽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샘플 두 번째를 구해봅니다. 샘플 두 번째. 이때도 똑같이 50명 대상으로 랜덤으로 데이터를 구했는데 이때를 x2라고 하고 이때 평균을 9라고 해요. 얘도 정기 분포를 얘도 분포를 그려봤는데 히스토그램을 그려봤는데 이때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샘플을 할 때마다 이 데이터 자체가 랜덤이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무작위로 뽑혀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x1의 값도 x2 평균 값도 무작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 과연 이 파퓰레이션 단계의 평균과 같은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샘플링을요, 이 샘플하는 횟수를 만약에 100번을 했다고 칩시다. 샘플 100번째, 그래서 x의 100번째의 평균값은 100번째 평균값은 7.2가 나왔어요.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분포는 매번 달라지지만
이 샘플을 통해서 통계치를 얻고 이 각각의 샘플에 따라 통계치 얻은 값을 이 값들을요 다시 분포를 그리면 얘 분포의 모습은 이렇게 노멀 커브 모양으로 정규 분포 모습을 갖는다는 게 바로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얘 전체 이때 평균값을 x 바라고 쳐봐요. 이때 평균이 뭐 7.0이라고 치면 이 샘플의 수가 점점점 많아질수록 샘플 100이 아니라 샘플 1000, 샘플 뭐 2000, 3000 이렇게 이 샘플링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질수록 여기에서 구해진 각각 통계치의 평균값은요 파퓰레이션의 평균값과 일치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비슷해진다는 게 바로 중심 극한 정리예요. 센트럴 리밋 티럼의 얘기예요. 사실 여기서는 수학적으로 뭐 정리한 게 없어서 더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더 자세하게 좀 제한 사항을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뭐 랜덤으로 뽑고 뭐 독립적인 사건이어야 되고 이런 거를 더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떠나서 대략적인 개념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파퓰레이션 단계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알 길도 없기 때문에 얘 분포에 상관없이 샘플링을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이 샘플링에서 나온 통계치 값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분포를 그리게 되면 프리퀀시를 따지게 되면 얘 모양이 벨 커브로 된다는 게 정기 분포처럼 된다는 게 바로 센트럴 리밋 티럼의 주 내용입니다. 이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래프를 잠깐 가져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대략적인 내용은 파퓰레이션 단계의 분포 모습은요 알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을 띠는지 상관없이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까 샘플을 하나 구했을 때 티몰튼의 경우처럼 샘플을 하나에서 샘플 100개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샘플 하나마다 이때 평균치를 구했고 이 100번째 샘플의 평균치를 구했는데 얘네 자체들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프리퀀시로 나타나면 얘 모습이 이렇게 벨 모양의 정규 분포의 모습을 띈다라는 게 바로 센트럴 리밋 티럼의 주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뭐 용어도 있고 얘 분산이나 평균에 대한 내용이 또 있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잠깐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정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구독 버튼 추가해주세요. 감사합니다.